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의 강승백입니다. 오늘은 불타는 금요일인데 이 시간에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라이커 회사에서 오늘 심포지움을 만들어 주셨어요. 일명 버추얼 심포지움이었는데 오늘 금요일 날 우리 무릎 하시는 분들 들어오셔서 무릎에 대한 토탈리에 대한 강의를 우리 두 유명하신 우리 왕준호 선생님하고 또 고대구로병원의 배지훈 선생님께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매년 스트라이커가 오프라인으로 챔피언스 미팅이라 그래서 저희들한테 좋은 공부할 시간을 주셨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또 공부하는 시간을 제공해 주신 데 대해서 우리 술관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이 버추얼 심포지움을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좀 많아요. 또 우리들이 처음 또 이런 거 시도해 보니까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두 분 연자께서 굉장히 많이 준비해 주셨고요. 오늘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좀 더 쉽고 여러분들과 친근하게 많은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강의를 보시다가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면 주시고요. 오늘 강의는 우리 학회에서나 또는 심포지움에서 이렇게 딱딱하게 하는 것보단 좀 더 부드럽고 자유스러운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끝까지 이 화면에 좀 스테이라고 그러죠. 지켜주시고 여러분들께서 많은 참여를 해주시고 질문을 주시면 오늘 심포지움이 성공적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연자께서 이걸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서울병원 왕준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강의 드릴 말씀은 How to Prevent and Manage Periprosthetic Joint Infection, 일반적으로 PJI라고 부르는 것들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리프로스테틱 조인트 인펙션이 있을 경우 환자의 모빌러티가 떨어지고 라이프 퀄러티가 떨어지면서 모텔러티도 올라가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탈리 이후에 데브스테이링 컴플리케이션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인펙션 레이트는 1에서 3% 정도이고 그 다음에 리어퍼레이션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모여서 인펙션을 일으키는데 시기에 따라서 우리가 프리어퍼러티브, 인트라어퍼러티브, 포스트어퍼러티브 팩터 등을 나눠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모디파이어블 팩터를 찾아서 그것을 잘 모디파이 하는 것이 인펙션 레이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프리어퍼러티브로서 환자의 다이아비티스, 리널 디지즈, 담배, 그다음 림피데마, 오베서티, MRS의 콜로나이제이션 이런 것들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당뇨가 있을 경우 인펙션 레이트를 더블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당뇨에 대한 철저한 조절이 필요하겠습니다. 롱텀한 컨트롤을 알 수 있는 것으로서는 헤모글로빈 A1C가 있는데 이것이 7% 이하로 잘 유지되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수술 전후에 하이퍼글라이코세미아가 있을 수가 있는데 110에서 180 정도 유지되게 모니터링을 잘 해야 되고 있으며 특히 컨트롤이 안 되는 환자인 경우에는 하루에 5번 정도 체크를 해서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오베서티가 있으면은 서지컬 타임이 길어지고 다이섹션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인펙션 레이트가 올라갈 수 있는 것으로 다들 그런 컨센서스가 있기 때문에 오베서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BMI가 35 이상인 경우에는 6.7% 인펙션 레이트가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50 이상일 경우에는 18배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에듀케이션과 카운셀링이 중요하게 되겠지만은 이게 어렵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인플로머터리 아스라이트가 있으면 역시 인펙션 레이트가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컴플렉스한 약을 쓰는 것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약들을 어떻게 핸들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에비던스는 많지는 않습니다.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아드레날 인서피션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리플레이스먼트를 다음과 같은 프로토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TX인 경우에는 중단을 안 해도 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중단을 원할 경우에는 한 번 정도 스킵하고 수술 후 일주일 뒤에 다시 투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바이올로지컬 에이전트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한 사이클 정도 거르고 수술 1, 2주 이후에 운두가 힐링된 다음에 다시 또 바이올로지컬 에이전트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형외과 환자를 조사했을 경우에 2010년 JBS 보건 결과에 보면은 약 22.6%가 스타필로코커스 오리오스 캐리어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고 4.4%는 MRS의 캐리어인 것으로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캐리어인 경우와 아닌 경우를 비교해보면 인펙션 레이트는 확실히 차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캐리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고 스크리닝하고 이레디케이션 했을 경우에는 인펙션 레이트를 줄일 수 있다고 하고 스크린하는 방법으로서는 PCR 등을 사용해서 스크린하고 5일 전부터 클로렉시딘 크로스로 몸을 닦게 하고 박트로반을 이용해서 코에 하루에 2번씩 사용하도록 해서 인펙션 레이트를 줄일 수 있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모든 환자에게 필요하냐 그렇지 않은 쪽으로 컨센서스가 가고 있습니다. 림피이드마도 인펙션 레이트를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암 캔서 등으로 해서 림피이드마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에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스모킹은 약 4주 전부터 중단하도록 권하고 유리노리 트랙 인펙션이 있다면은 수술을 딜레이하는 것이 좋고 인트라아티큘러 인젝션은 3개월간 피하도록 하도록 이렇게 레코멘드하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 원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인트라 오퍼러티브하게는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것이 인펙션 레이트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스킨 프리퍼레이션이 중요한데 포비돈 아이오다인을 사용하는 것보다 클로렉시딘 알코올을 믹스처한 2% 알코올 72% 믹스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인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용액을 사용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디스포저블한 가운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드래핑 이후에는 장갑을 교체하는 것이 인펙션 레이트를 줄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서지컬 이그저스트 슈트 다음과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인펙션 레이트를 줄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약간 디베이터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에서 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젠타마이신이 들어간 안티바이오틱 시멘트를 사용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안심한 방법이 좀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좀 효과적이냐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이피커시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결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수술 시간이 길어지면은 인펙션 레이트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수술방의 트래픽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게 됐고 라미나 플로어가 있는 수술방에서 수술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겠습니다. 헤어는 가능하면 수술 시간 가깝게 수술방에서 제거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항생제, 예방적 항생제 사용에 있어서는 1세대 또는 2세대 세팔로스포린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웨이트에 따라서 도즈를 조정해야 되겠고 사용하는 시기는 수술 1시간이나 2시간 전에 사용하는 것이 인펙션 레이트를 많이 감소시킬 수 있겠고 다른 연구에 있어서는 60분 전후에 사용하는 것이 인펙션 레이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마취 시작할 당시에 볼루스로 인젝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이후에 24시간 동안 3번 정도 인젝션을 하고 그 다음에 항생제는 더 이상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토피컬하게 반코마이신을 뿌리고 그다음에 포비론 아이오다인 라비즈를 하는 것이 인펙션 레이트를 줄인다는 보고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보고도 있어서 사실 거기에 대한 에비던스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트 오퍼러티브하게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유리너리 카테타는 48시간 이상 사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UTI 인펙션을 더블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페리프로스테틱 조인트 인펙션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트랜스퓨전 역시 인펙션 레이트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고 헤모글로빈 8 이하 또 어떤 보고에서는 7 이하인 경우에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병원에서는 8 이하인 경우에만 트랜스퓨전을 하고 있습니다.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머스큘러 스켈레털 인펙션 소사이어티에서 제시한 메이저 2 크라이테리아는 같은 오르가니즘이 2번 이상 컬처되었을 때 또는 사이너스 트랙이 있을 경우엔 인펙션이라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거 말고 마이너한 크라이테리아로서 수술 전으로서 시름에서 ESR, CRP가 증가된 경우, 그다음 시노비얼 플루이드에서 WBC가 증가되고 PMN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 이런 경우 스코어링을 주어서 6 이상의 경우에는 인펙션으로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점수가 2에서 5인 경우에는 파서블 임팩티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수술 중에 시행하는 히스톨로지나 플루런스, 그다음에 컬처 등을 시행해서 점수를 합산해서 6 이상인 경우 인펙션이라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어큐신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슬로우 그로잉 올거니즘인 경우 CNS인 경우 CNA인 경우 그다음에 슈도모나스인 경우 진단이 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진단 기준도 필요하겠습니다. 피지컬 이그주미네이션도 중요한데요. 운드 힐링 문제가 있었던 경우, 그 다음에 드레이닝이 계속된 경우, 그 다음에 셀룰라이티스가 있는 경우, 페인 프리한 인터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도 인펙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ESR, CRP 등의 시롤로지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CRP는 보통 2, 3주에 정상화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ESR은 3에서 12개월 이후에 정상화되기 때문에 ESR의 절대적인 수치보다는 감소되는 양상을 보고 인펙션의 컨트롤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2개 다 네거티브인 경우는 인펙션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볼 수가 있겠고 단지 인플러머터리 아스라이티스가 있는 경우에는 2개가 높다고 인펙션이라고 룰인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인펙션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아스피레이션이 매우 중요한데 WBC 카운트, PMN 셀의 퍼센트종을 볼 수가 있겠고 루코사이트 에스터레이즈 스트리피라는 걸 이용해서 투파저티브인 경우 인펙션으로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컨펌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무조건 컬처겠죠. 인펙티드 올거니즘을 아이덴티파이하는 데 있어서 컬처가 중요한데 약 20%에서 네거티브로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좀 결론을 내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인트 플루이드를 이런 블러드 컬처 병에서 넣어서 컬처를 했을 경우에는 더 일드 레이트가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것을 이용해서 컬처를 시행해야 되겠습니다. 블러드 컬처 말고도 그런 플루이드 컬처 말고도 티슈 컬처를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개 내지 5개 샘플을 보내는 것이 좋고 티슈 컬처를 시행한 다음에 약 34%에서 진단이 바뀌고 약 30%에서 항생제를 바꾸는 그런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티슈 컬처를 꼭 시행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프로즌 섹션, 하이 파워 필드에서 뉴트로필이 5개 이상이면은 인펙션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컬처를 드레이닝 운두나 사이누스에서 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슈퍼피셜 한 곳에 컬처된 균이 딥한 컬처하고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신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그 바이오필름 크리에이팅한 올거니즘 경우에는 그 센서티비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임플란트를
소니케이션 해서 컬처를 하면은 센서티비티를 올린다는 보고도 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료는 인펙션 시기에 따라서 수술한 다음에 한 달 이내에 생겼다면 early 인펙션, 그 다음에 웰 펑셔닝한 기간 이후에 갑자기 생겼다면 어큐트 헤마토지니어스라 생각할 수가 있겠고, 크로닉한 경우를 레이트 인펙션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early 및 어큐트인 경우에는 데브리멍하고 프로스테시스를 살비지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시도해 볼 수가 있겠고, 레이트인 경우에는 프로스테시스를 리무버 해야 되겠습니다. 치료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많이 쓰는 방법은 이런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먼저 아스트로스코픽 데브리먼은 그러니까 오픈 데브리의 얼터너티브한 방법으로 쓸 수가 있겠고 72시간 이내에 한 경우 시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석세스 레이트를 다양하게 보고하고 있지만 인서울의 텍스트북에는 should never be attempt라고 사용하지 말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고에서는 88% 리텐션 레이트를 보고하고 있고 하철원 교수님 보고에서는 62.5%에서 인펙션을 이레디케이트 했다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안 된 경우들도 그다음 오픈 데브리로 100% 임플란트를 세이브 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실제 중요한 것은 포스티리어까지 이렇게 포스티리어 포탈을 만들어서 인펙션 컨트롤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포스테로 라테럴 포탈을 만드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포스테로 메디알, 포스테로 라테랄 포탈을 만들어서 아스트로스코프로 하더라도 포스테리어 컴파트먼트까지 잘 데브리를 잘 해야 석세스 레이트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오픈 데브리먼을 시행한 다음에 안티바이오틱 쓰고 임플란트를 리텐션하는 방법은 이거는 early 인펙션이나 어큐트 헤마토지니어스 인펙션 때 사용할 수가 있겠고 증상이 나타난 지 4주 이내에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임플란트가 스테이블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가 있겠고 오버롤한 석세스 레이트는 한 50% 정도로 보입니다. 시기는 이머전시는 아니라도 어전트 베이스로 해야 되겠고 가능하면 일주일 이내, 가능하면 빨리 시행하는 것이 좋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주 이후에 시행한 경우에는 해저드 레이셔가 1.68, 4주 이후인 경우에는 2.34로서 증가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찍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스타필로코쿠스 오리우스나 엔테로코칼인 경우에는 석세스 레이트가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타필로코쿠스 오리우스는 약 17% 페일리어 레이트를 보고하고 있고 방코마이신 레지스턴스 엔테로코커스인 경우는 72%의 페일리어 레이트, 센서티브인 경우에도 41%의 페일리어 레이트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패소젠을 아이덴티피케이션한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수술이 늦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탠다드한 치료 방법은 2스테이지로 하는 방법입니다. 임플란트를 리무버하고 데브리를 한 다음에 안티바디드 로디드 시멘트 스페이스를 넣고 그 다음에 IV한테를 6주 사용합니다. 6주 사용한 이후에 2주간 안티바디를 스탑하고 ESR CRP가 정상화되면 임플란테이션 시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운두가 깨끗하고 하이파워 필드당 5개 미만인 경우에 WBC, PMN인 경우에는 이 임플란테이션 시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데브리하고 시멘트를 넣는 것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디퀴트한 도즈를 잘 써야 되겠고 주로 워터 솔러블하고 서멀 스테이블 해야 되겠습니다.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나 방코마이신, 젠타마이신과 방코마이신은 주로 믹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스페이서에서는 이런 아티큐레이팅 시멘트 서피스를 사용할 수가 있겠으며 ROM을 프리저베이션하고 소프티슈 텐션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80세 환자로서 약 2년 전에 수술을 받았었고 크로닉한 인펙션 소견이 관찰되었습니다. 엑스레이상 오스테오라이트 리전이 있어서 시멘트, 로디드, 아티큐레이팅 서피스를 인서션한 소견이 되겠습니다. 컨트롤 잘 되었고 스타필로코스 콜로네이즈 네거티브 스타필로코쿠스이지만 그 빌루런트가 높은 균이라서 리판핀까지 사용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임플란테이션 이후의 사진 되겠습니다. 2스테이지로 하는 것의 성공률은 리인펙션 레이트는 19에서 20%, 다른 보고에서는 17%로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원스테이지를 하는 것이 유럽에선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모비더티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펑셔널 아웃컴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이런 방법들이 얼마나 에비던스가 있는지는 아직 에비던스가 아주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그니피컨트한 본더스가 없고 그다음에 로우 빌루런트한 싱글 오가니즘 경우에는 원 스테이지를 시도해 볼 수가 있겠고 멀티플한 경우에는 투 스테이지를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리텐션 레이트가 그 인펙션 프리 레이트가 87%, 100%까지 보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디베이터블한 문제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리프로스테틱 조인트 인펙션은 토탈리 이후의 메이저한 컴플리케이션입니다. 치료도 중요하겠지만은 좀 더 프리벤션에 포커스를 둬야 되겠고 수술방에서 에이세프틱한 테크닉이나 하스피털 엔바이러먼트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검사들이 있지만 한 개의 검사로서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사 결과를 콤바인해서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패서젠의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리게이션 및 데브리먼을 시행할 수가 있겠고 일반적으로는 투 스테이지 리비전이 골든 스탠다드라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싱글 스테이지로 수술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겠지만 하이 퀄리티 에비던스는 아직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의 배지훈입니다. 이렇게 웨비나 시리즈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컴플렉스 프라이머리 토탈리 아슬로플라스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간혹 환자들을 보게 되면 디피컬트한 그런 케이스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주로 이제 본로스가 굉장히 심한 그런 경우나 또 익스트라 아티큘라 디포미티가 있거나 또 인스터빌리티가 생각보다 심한 사람들, 그리고 니 조인트가 스티프해서 ROM이 안 되는 사람들, 하이티비얼 오스토미 이후에 토탈리 아스로플라스티로 컨버전을 해야 되는 경우, 이전에 프랙처 히스토리 또 무릎 수술을 한 그런 환자분들, 하드웨어가 있는 그런 케이스들, 또 뉴로패식 조인트, 모탈리티가 높은 메디컬 컨디션, 이런 환자분들 중에 토탈리 아스로플라스티가 필요한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환자들은 수술 중 또는 수술 후에도 컴플리케이션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컨트라 인디케이션에 해당되는 환자들일 경우에는 피하는 것이 좋겠고, 해야 되는 그런 경우라면 혹시 내가 이 합병증들을 감당할 수 있을지,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그러면 좀 더 엑스퍼트 분들에게 환자를 이제 리퍼하는 것이 좋겠고, 무엇보다도 수술을 결정을 하였다 그러면 환자에게 수술 중 또는 수술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심각한 합병증들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환자들이 동의하고 수술을 결정을 하게 된다면 수술을 이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뭐 교과서적으로 컨트라 인디케이션에 이제 온고잉 인펙션 이런 것도 있지만 익센서 메커니즘이 문제가 좀 있는 경우나 리커바텀 환자분들을 좀 간혹 볼 수가 있고요. 아스트로데시스로 잘 지내고 있는데
ROM을 원해서 아스트로플라스티를 원하는 환자분들, 수술을 환자들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환자분들은 큰 문제가 이제 생기기도 하죠. 간혹 뉴로패식 아스트로패시 환자분들 수술을 하고 나서 이후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컴플리케이션으로 오랜 기간 동안 환자 및 의사도 고생하는 그런 경험도 꽤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프리오피 플래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스킨 컨디션부터 레인지 오브 모션, 또 디포미티 어널리시스 정말 중요할 것 같고, 이러한 디포미티가 본에 의한 문제인지 아니면 소프티슈 렉시티아 이런 문제인지, 토탈리 아스트로플라스티로 한 번에 커렉션이 가능한 그런 디포미티인지, 투 스테이지로 디포미티를 먼저 커렉션 한 다음에 아스트로플라스티를 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이 이제 있습니다. 본 디펙트 잘 관찰해야 되고, 리가멘트 렉시티 또는 컨트랙처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철저히 평가를 해서 과연 내가 이런 것들을 수술 중에 잘 교정을 하고 수술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디포미티 어널리시스를 위해서는 롱렉 스탠딩을 반드시 촬영을 해서 어디에서 디포미티가 왔는지를 평가를 이제 해야 될 것 같고요. 간혹 보면 그 니 사진만 촬영하고 롱렉 사진을 촬영을 이제 못하는 병원이나 또는 안 하시는 선생님들도 꽤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롱렉 뷰를 촬영을 해서 전반적인 디포미티를 평가하는 것은 컴플렉스 케이스 환자분들을 만나게 됐을 때는 더더욱이나 중요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라타랄 롱렉 스탠딩 뷰도 촬영을 해서 한 번에 피모와 티비아에 보이는 그런 변형들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그니피컨트한 그 본 디펙트 평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겠죠. 임플란트나 이 본 그라프트를 어떻게 할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CT 촬영을 해서 프리오피로 그 본 디펙트를 조금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대개는 이제 시멘트나 본 그라프트나 또는 메탈 오그먼트 정도에서 대부분은 프라이머리 토탈리는 디피컬트 케이스라도 어느 정도 해결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렉시티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피지컬 이그제미네이션도 중요하고 스트렉스 엑스레이를 통해서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 렉시티가 리가멘트한 렉시티인지 또는 머슬 위크니스로, 그러니까 뉴로패식 조인트나 또는 폴리오 환자분들 이런 분들이 머슬 위크니스로 이제 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 머슬 그레이딩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곤란한 상황들이 리커바툼이 되는 환자분들 또는 MCL이 굉장히 렉스한 경우, 또 글로벌 인서빌리티를 있는 그런 환자분들은 이제 수술 중에 준비도 잘해야 되고 또 수술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이 되겠죠. 엑스레이 촬영을 하게 되면은 정량적으로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컴플렉스 케이스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봤으면 좋겠고요. 임플란트가 이제 중요한데 간혹 컨스트레인이 필요한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의 컨스트레인을 줄 것인지를 보고 VVC나 필요하면은 RCK, 로테이팅 힌지니까지도 준비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그멘테이션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메탈 블럭 그리고 이제 스템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스템의 각 회사마다 제품마다 랭스나 다이아미터가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 제품의 스템의 길이와 다이아미터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옵셋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또 옵셋을 위한 추가적인 프리퍼레이션을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잘 평가를 해서 임플란트를 셀렉션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스티프한 그런 무릎에서는 어프로치가 조금 익스텐사일하게 돼야 돼서 렉투스 스닙이나 이제 VNY 또는 튜버클 오스토미에 대해서 조금 좀 익숙해야 될 것 같고요. 튜버클 오스토미는 대개 이제 하고 나서 픽세이션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스크류를 한 3개 정도 고정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또는 이제 와이어링을 이제 하게 되는데, 뭐 가급적이면은 튜버클 오스토미보다는
렉투스 스닙이나 이제 VNY에서 끝내면 좋겠지만 잘 안 돼서 이렇게 오스토미까지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술기를 조금 더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익스트라 아티큘라 이제 디포미티가 이전의 프랙처나 또 파이저나 인저리 등으로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 이제 고민이 되는 것은 이제 한 번의 토탈리를 통해서 교정을 할 것인가 또는 오스토미를 하고 나서 토탈리를 갈 것인지 투 스테이지로 할 것인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각도가 20도, 30도 이상 이제 되는 경우에는 한 번에 교정하기가 쉽지 않아서 오스토미를 하고 세컨 스테이지로 아스로플라스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스테오토미가 이제 계획된 대로 잘 되지 않으면 아스로플라스티를 할 때 인트라메줄라리 가이드를 이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겨서 내비게이션이나 PSI 또는 EM 가이드 등을 준비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러한 것들이 준비가 안 되는 병원이라면 사실 익스트라 아티큘라 디포미티 수술하기가 곤란하겠고요. 이전에 하이티발 오스토미 했을 경우에는 이제 발구스 디포미티가 남아서 티비아에 이제 옵셋을 혹시나 스템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 티비아에 이제 옵셋 인트라메줄라리 안으로 어느 정도의 옵셋이 있는지도 평가를 해야 되고 특히 이제 MCL 렉시티가 있는데 딥MCL을 릴리즈를 하고 나서 갑자기 MCL이 확 벌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프리오피로 괜찮다고 하더라도 딥MCL 릴리즈하고 렉시티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감안을 해서 컨스트레인 임플란트를 일단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페일하면서 바루스가 오는 그런 경우에도 이 티비아의 이제 인트라메줄라리의 옵셋 여부 어느 정도의 임플란트가 위치를 할 것인지를 반드시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이제 됩니다. 이 환자 경우도 바루스의 페일리어가 와서 제가 약간 지금 바루스로 들어갔는데 그 옵셋을 사용하고 싶었는데 옵셋을 위한 리밍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옵셋 스템을 사용하지 못하고 약간 바루스로 들어간 그런 경우입니다. 라타랄 OA와 발구스 디포미티가 심한 환자들은 정말 1년에 한두 명 정도 수술을 하고 익숙하지 않은 그런 소프티슈 컨트랙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컴플리케이션이 생길 수도 있고 만족하지 못한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데 MCL 렉시티가 있어서 가급적이면은 이제 MCL은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라테랄 릴리즈를 잘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고요. 페모랄 로테이션이 라테랄 포스테리어 콘달의 본 디펙트로 인해서 조금 잘못 들어갈 수 있는 건 이제 주의를 해야 되고 시비안 플렉션 컨트랙처가 있는 환자들은 페로네얼 러브 팔시 릴리즈 된 다음에 팔시가 올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파이크러스트로 릴리즈가 이제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소개하는 그런 테크닉도 이제 있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이것만 가지고는 많이 부족한 것 같고 피머 로테이션을 맞출 때 그 본 디펙트를 고려해서 로테이션을 맞추지 않으면은 엉뚱한 임플란트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초창기에 펠로우가 끝나자마자 겁도 없이 바로 시작한 그 토탈리였는데요. 오해 발구스가 있었고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이제 수술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 파이크러스트만 하고 라테랄 릴리즈를 했고 포스트오피 그냥 에피 라테랄만 봤을 때는 비교적 괜찮게 됐다고 했는데 롱넥 뷰를 찍어보니 이제 이런 상태였고 환자가 포스트오피 4개월째 디스로케이션으로 이제 내원을 했습니다. 다시 이제 리비전을 하러 들어갔는데 보니 소프티슈 릴리즈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피머의 로테이션이 전혀 맞지 않고 베어링도 모바일 베어링을 썼고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실수를 통해서 환자한테 많은 아픔을 줬던 저한테는 페인풀한 그런 메모리 환자가 되겠습니다. 스티프 니 환자들을 가끔 보는데 ROM이 되지 않으면은 어프로치가 힘들어서 아스로플라스티 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한 갭 밸런스 맞추기가 이제 어려워서 그 릴리즈를 잘 해야 되는 이제 상황인데 그 소프티슈 릴리즈만 가지고도 해결이 될 수도 있지만 오스토미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0도에서 10도밖에 안 되는 그런 환자였고요. 안 돼서 티비아 투버러스 오스토미를 하고 어렵게 토탈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프락시멀라이제이션을 일부러 시켰는데 이 부분에 스트레스 프랙처가 이제 오면서 환자가 좀 고생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 이러한 부분까지도 잘 살피지 못해서 환자한테 조금 문제를 줬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리커버트 환자들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가급적이면은 수술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은 디스탈 피머의 언더 리섹션이 돼야 되고요. 로테이팅 힌지 니를 써야 됩니다. 폴리오 환자들 수술하면 안 되는데 환자가 해야 되는 그런 이제 환자한테 시달리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로테이팅 힌지 니를 이제 쓰려고 준비를 했는데 수술 직전 다이아미터가 이 환자가 로테이팅 힌지 스템이 들어갈 수 없는 환자임을 이제 그때 알았습니다. 알고 나서 어쩔 수 없이 VVC를 겨우 쓰고 나왔는데 지금 환자 볼 때마다 이제 두려운 상황이고요. 혹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 하드웨어 뽑히지 않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환자 30년 전에 저희 병원에서 아임네일 하고 토탈리를 위해서 이제 내원했는데 제가 못 뽑을 수 있다. 임플란트 삽입이 이제 어렵다고 했는데 결국은 아임네일을 못 뽑았고요. 1시간 정도 아임네일 뽑고자 했는데 못 뽑았고 입구가 들어가는 아임네일의 이 부분을 다이아몬드 버로 1시간 정도 추가로 갈아내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했던 그런 수술입니다. 프리비어스 프랙처 히스토리 쉽게 생각하면은 안 될 것 같고 굉장히 스클레로틱해서 본 리밍도 잘 안 되고 어프로치도 굉장히 이제 힘든 그런 상황으로 오스토미를 하면서 어렵게 수술을 했는데 스템을 더 두꺼운 거를 넣고 싶었는데 리밍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얇은 걸 쓰고 나와서 지금도 조금 조마조마한 그런 상태고 프리비어스 프랙처 말루니엄 바루스가 된 이 환자 교정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됐고 겨우 얼라이먼트를 맞춰가지고 그 스템을 집어넣고 했더니 비교적 얼라이먼트는 잘 맞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힐링도 좀 이제 얻은 상태고요. 20년 전에 리가멘트 수술을 한 환자인데 정말 쉽게 생각하고 수술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수술을 하고 포스테리어 커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스테이플에 걸려서 더 이상 커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 스테이플을 제거를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스테이플이 뽑히지가 않았습니다. 너무 단단하게 박혀서. 그래서 이거를 1시간 정도 구멍을 뚫고 겨우 스테이플을 뽑고 한 3시간 정도 토탈리를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석세스풀한 토탈을 위해서는 이러한 케이스들을 피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만약에 하게 된다면 철저한 프리오피 플래닝과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될 것 같고 임플란트를 잘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수술할 때 쫓기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여유 있게 수술을 해야 되고 리비전 토탈리의 그런 테크닉들의 이제 원칙들을 조금 더 잘 숙지를 해야지만 컴플렉스 케이스를 그나마 컴플리케이션을 줄이면서 수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제는 이제 디스커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두 강의를 듣고 나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대답을 하겠고요. 저랑 같이 첫 번째 그 강의를 해주신 왕준호 선생님, 또 제 우측에 배지윤 선생님이 계셔갖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는 걸 옮겨주고 제가 계속 질문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그 왕준호 선생님께서는 그 PJI 임팩션 케이스가
몇 번쯤 경험하신 것 같아요? 아, 인펙션 케이스요. 네. 그러니까 리비전, 그러니까 했던 케이스, 그러니까 저기 다른 선생님들이 하거나 딴 병원에서 했던 케이스에서 한, 본인 케이스에서 몇 번쯤 된 것 같아요? 아, 제 케이스는 한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어. 딴 데 가서 리비전한 거예요. 보통 저희가 이제 그 저희 병원에서 그 심사평가원 데이터를 가지고서 해봤더니 한국에서 인펙션 레이트가 한 1%밖에 안 됩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3% 정도까지 나오는데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굉장히 수술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은데 1% 정도 나온 데는 보고 그걸 결과를 보고 저도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1%를 넘어가시면 좀 곤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고 아까 그또 저 당뇨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네. 우리가 이제 그 HbA1c가 이제 저희도 한 15년 전에 그걸 이제 네. 저기 의사학회죠. 네. 거기에 제가 실었었는데 네. 그럼 HbA1c가 7.0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복잡 기준도 돼요. 아, 네. 그러니까 수술하기 어려운 거 맞습니다. 네. 근데 7.0이라는 의미가 네. 어떤 의미를 가진지 한번 좀 왕준 선생님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보진 않았는데요. 어쨌거나 롱터만 이렇게 컨트롤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다 이렇게. 알고 그러니까 이제 HbA1c가 우리 잘 알다시피 네. 지금 현재보다 한 3개월 3개월 전에. 예. 그 당이 얼마나 높았는지 조절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네.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네. 우리 저 배지훈 선생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7.0이라는 숫자가 그럼 이제 왜 7.0이냐 막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뭐 6.5일 수도 있고 6일 수도 있고 그 사실 저희 병원 기준은 이제 6 미만으로 이제 준비를 하는 건데 그 숫자가 이제 높으면 높을수록 조절이 잘 안 된 거를 이제 의미하고 그 아마 여러 그 선행 연구에서 컷오프 밸류가 인펙션이 많이 증가될 수 있는 수치가 대략 한 7 정도로 보고된 그런 논문에 근거해서 7.0이라고 이제 이렇게 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7.0이라는 게 뭐 조절이 안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컴플라이언스가 안 좋은 환자로 생각합니다. 네. 그런 환자들은 당뇨가 조절이 안 되듯이 의사 말도 잘 안 들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7.0이 넘어가시는 분들은 어디 환자 볼 때 이분들에 대해서는 좀 잔소리도 많이 하셔야 되겠고 네. 팔로우업도 자주 하고 아까 왕 선생님 얘기했듯이 체크를 아주 자주 하는 것이 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로 왕 선생님 오베시티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네. 의외로 과거보다 요새 우리나라 사람이 오베시티 한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럼 왕 선생님은 오베스한 사람 아까 뭐 BMI가 3.5 뭐 이런 35. 거 예, 이상. 이렇게 35, 네. 35 넘어가면 그럼 수술 안 해요? 그런 환자 오면? 그렇지는 않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모디파이어블한 팩터가 아닌 쪽으로 오히려 생각이 되듭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하세요? 뭐, BMI가 35 넘는 환자 오면 네. 그냥 루틴대로 입원시켜서 수술하나요? 일단 뭐 다이어트를 미리 시키기는 사실은 컴플라이언스가 어렵죠. 떨어져서 어렵기 때문에 그 환자인 경우에는 이제 인펙션 뭐 안 되도록 더 좀 신경을 쓰는데 특별히 다른 루틴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배 선생님은 어떠세요? 사실 한국 사람들 BMI가 많이 높은 사람은 없는데 제 경험은 아직 35 이상 환자를 만난 적은 없는 것 같고요. 대개 이제 뭐 30대 초반이나 이제 중반인데 뭐 최근에 나와 있는 그런 연구 결과가 BMI 이제 40 이상은 확실히 문제가 있고 35는 조금 컨트로버시해서 35 정도 환자가 오더라도 환자한테 워닝 주고 수술은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증상이 너무 안 좋으면요. 뭐 아프니까 그 네. 사람들은 저기 움직이지 않으니까 더 살찌니까 네. 해주는 건 맞는데 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정의학과에 보내서 네. 그 오베시티 클리닉에 가서 아, 비만 클리닉에 가서 메디케이션. 좀 네. 메디케이션도 네, 하고 네. 뭐 요새 배에 맞는 주사 맞으라 네. 뭐 이런 그런 것도 좀 시도를 해보고 있고요. 네. 그때 안 해줄 수는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피할 수 없는 것 같고 네. 또 요새 또 RA 환자나 우리가 모르는 그 인플라메이토리 디지즈가 있었는데 네.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MTX 네. 이런 거는 좀 저기 크게 수술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그러셨죠. 네. 네. 근데 요새 또 그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로 된 네. 그런 약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인펙션을 좀 면역성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어서 네. 이런 문제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프로토콜에 나와 있는 대로 일단 수술 전에 한 사이클 보통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약이더라고요. 네. 한 사이클 정도 중단하고 네. 수술 이후에 2주 정도 이후에 네. 이렇게 다시 또 사용하도록 하는데 거기에 아주 디펜던트한 환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오랫동안 중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스테로이드 같으면 언제 보통 선생님 다시 쓰라고 그래요? 스테로이드는 일단은 그 수술 직전에 100mg을 주고 그다음에 다음 날에는 50mg씩 3번 주고 세컨데이에는 25mg씩 3번 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술 3주째부터 네. 기존에 드시던 약을 그대로 드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우리 변 선생님도 같은 프로토콜. 예, 비슷한 프로토콜이고 이제 그 해당과 네. 선생님들하고 이제 협진하에 제가 이제 오더를 내는 건 아니지만 협진하에 이제 상의하고 있습니다. 아, 저도 이제 이게 이제 큰 병원이나 종합병원 같으면 이제 류마톨로지가 같이 있으니까 내과 선생님한테 이제 컨설팅해서 네. 이렇게 하는데 이게 개인 병원이나 조금 뭐 우리 전문 병원인데도 직접 케어를 해야 직접 되는. 케어해야 네. 되는 쪽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은 아마 선생님들이 다니던 류마톨로지 선생님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네. 수술 후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네. 이런 것들은 아마 질문을 하시고서 미리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시고 하는 것이 성공적인 수술하는데 도움이 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요거 이제 아까 우리 왕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거 재미난 게 뭐냐면 우리 과거에 제가 조금 우리 왕 선생이나 배 선생님보다 트레이닝을 좀 더 받았죠. 네? 오래전에 받았으니까. 네. 케이스도 많으실 경우. 우리 때는 이제 MRSA가 가장 그 위험한 요소였어요. 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MRSA가 나오면 이게 PJI에 지금 최근에 압도적으로 MRSA가 많죠. 네. 근데 요즘에 또 다른 MRSA 말고 또 이상한 것들이 막 나오거든요. VR이. 예. 그래서 뭐 저 왕생님 뭐 그런 거 경험 있으면 한번. 네, 아니, 뭐 그런 경험은 있지는 않지만 문헌에 보면은 VR인 경우에는 페일리어 레이트가 70%로 보고되고 있고요. 방코마닌 센서티브 엔테로코커스도 40% 넘게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 예. 그렇죠. 아니면- 지금 아까 우리 왕 선생님도 얘기해 주셨는데 엔테로코쿠스, 네. 그다음에 MRSA. 네. 근데 MRSA는 워낙들 이제 유명해서 네. 그럼 방코마이신 쓰고 하는데 네. 엔테로코쿠스라는 거는 주로 이제 뭐냐면 그 병원 감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엔테로코쿠스가 또 요즘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요. 우리 배지훈 선생님 또 어떤 경험을 한번 해보셨나요? 뭐 그래도 MRSA가 빈도가 높은 편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생각지도 못하게 이제 펑갈이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 계속 치료를 하는데도 낫지 않고 펑구스가 이제 결국은 컬처가 돼서 또 나중에 TB가 발견이 되는 경우 네. 수개월 또 몇 년 있다가 환자는 수술하면 계속 페일하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발견이 잘 안 되는 경우 또 컬처 네거티브 인펙션 또 펑구스 TB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곤란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뭐 요새 최근에 수도모나스도 네. 경험했고요. 수도모나스도 그런 간단한 수도모나스가 아니고 우리 소위 저 겐타마이신이나 뭐 저기 큐놀론에 안 듣는 그런 수도모나스가 나와서 콜리스티렌 약을 꼭 써야 되는 그런 황당한 케이스도 좀 경험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보면은 수술 전에 균이 동정이 안 된 상태에서 환자가 PJI로 왔어요. 분명히 인펙션은 맞는데 네. 균이 동정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배지훈 선생부터 어떤 플랜을 세워서 수술하나요? 우선은 이제 항생제를 어떻게 썼는지 히스토리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항생제를 일단은 끊고 2주, 3주든 일단은 끊고 컬처를 하고 확실히 클리니컬하게 이제 인펙션이 맞는 상황이라고 하면 뭐 수술을 일단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수술장에서의 그런 조직 컬처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조직 컬처에서도 발견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이 검출이 안 되는 그런 경우 그러면은 MRSA나 이런 거에 준해서 항생제를 다시 이제 씁니다. 물론 이제 제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 그 감염내과 선생님하고 이제 상의하에 가장 빈도가 높은 그런 그렇죠. 균에 맞춰서 항생제를 이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커뮤니티 베이스로 가장 인시던스가 높은 네. 그 MRSA를 상정해서 네. 쓴다 이거죠. 네. 왕쌤도 그러시나요? 네, 비슷한 방법대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요. 저도 이제 최근에 여러 번 경험을 했는데 저 같으면은 균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립니다. 네. 우리가 한쪽 다리에 PJI가 왔더라도 그게 무슨 뭐 시스테믹하게 가는 경우 아주 드물거든요. 네. 그러니까
임뮤노 컴프로마이즈드 호스트가 아니면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항생제는 2주가 아니고 2주도 끊고 계속 끊고서 나올 때까지 기다려본 적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적어도 전 뭐 한 3개월도 기다려요. 네. 3개월, 4개월도 기다리는데 그래서 나오면 이제 들어가기도 하고 네. 그래도 안 나오면 아까 우리 배 선생님 얘기했듯이 열고 들어가서 티슈 컬처를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뭐 6군데까지 뭐 네. 많을 때는 10군데까지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서 몇 개 걸리는 경우도 네.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경험한 건 아까 수도모나스가 MRSA인 줄 알고 방구석 갖고 네. 들어갔거든요. 근데 수도모나스가 나와서 그것도 콜리스티린만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 또 어떤 경우는 MRSA로 이제 저기 안 나와서 했더니 TB가 나오는 경우도 네. 있고 또 안 나오니까 엔테로코쿠스가 나오는 경우도 네. 있고 굉장히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즘에는 우리 이제 여기 보시는 분 잘 알겠지만 우리 소위 연골의 그 주사, 네. 필요한 주사니 무슨 또 마취 통증의학과에서 뭐 뿐만 아니고 모든 과에서 인트라아티큘러 인젝션 많이 하거든요. 스테로이드 플러스 뭐 여러 가지 하다 보면 그래서 인펙션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PJI가 오면은 이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진득하게 기다리면서 균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술방 문제로 들어가죠. 수술방 우리 왕쌤 계신 경우는 삼성 서울병원이니까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그 시스템을 갖추고 있나요? 일단 네. 라미나 플로우는 있어서요. 있는 수술방에서 시행하는데 문헌 리뷰하면서 울트라 그 예, 그 UV 핫 라이트가 필터? 있는지를 보니까 그거는 없더라고요. 예. 그건 없고 일단은 룸의 템퍼러처도 매우 중요한데 네. 일단은 18도의 정도에 맞춰서 세팅을 하는데 더운 여름 날에는 건물이 20년이 넘어가지고 에어컨 동선이 잘 못 따라하는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우리 그런 문제점이 배우님 있는데. 이제 뭐 라미나 플로우가 있는 방에서 이제 방이 다 있는 건 아니라서 인공관절 방이 있긴 하지만 사실 제가 라미나 플로우가 없는 방에서 수술을 주로 이제 하고 있고 또 이제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 이제 트랜스포트거든요. 그 수술방을 문을 열고 닫고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인원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것들이 있는지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신경을 쓰고 서지컬 슈트는 저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라미나 플로우도 하지 않고 뭐 드랩도 그냥 일반 드랩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1% 미만의 인펙션 레이저를 갖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그러한 여러 라미나 플로우나 서지컬 슛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좀 문헌상으로는 좀 컨트로버시하지 않냐 그런 보고가 있고 오히려 뭐 호주나 이런 데서 나오는 레지스트리 데이터 보면은 라미나 플로우를 사용한 데랑 또 서지컬 슛을 사용한 데에서 오히려 인펙션 레이트이 조금 더 높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서 그게 이제 과연 인펙션을 예방하는데 이제 중요한 부분인지 아직은 결론은 내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 우주복 문제는 굉장히 지금 요새는 디스커션이 좀 많은 네. 것 같아요. 회사 그 우주복을 그러니까 서지컬 수트가 어느 회사에 나올 거냐 이런 거 갖고도 디베이트가 있고 네. 그래서 네. 그런 문제는 좀 있다는 거 알시면 좋겠고요. 수술 시간 물론 짧으면 좋죠. 네. 아무래도 익스포즈가 덜 되니까. 또 온도 문제 얘기하셨는데 온도라는 건 아마 우리가 시멘트를 쓰기 때문에 네. 시멘트 디펜던트 해지는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장 온도 낮은 거 좋고요. 그래서 수술장 온도 저는 굉장히 낮게 하거든요. 18도 물론 철저히 지키려고 그러는데 그렇지만 환자는 온도 낮추면 안 돼서 네. 온도를 낮추더라도 환자한테는 그 온열 블랭키트를 넣어갖고 히팅을 확실히 해줘갖고 환자는 춥지 않게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수술 이제 시간 이제 저희가 예방적 항생제를 인시전 넣기 전에 2-30분 전에 이제 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수술 시간이 이제 길어지는 경우도 간혹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리비전 때는 주로 그렇지만 그 디피컬트 케이스도 뭐 2시간, 3시간씩 그렇죠. 가는 경우가 있을 때 한 3시간이 넘어가는 수술이면 다시 한번 반감기 생각해서 한 번 수술장에서 그 항생제를 한 번 더 주는 거 이러한 세심한 것들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저도 항생제 이제 요즘 그 프로토콜이 있어서 시작 전 한 30분 아까 네. 마취할 때 준다는 식으로 네. 저희도 주고 있는데 네.
2시간 넘어가면 일부러 주라고 그래요. 네.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요새 그 항생제 적정성이라 그래서 심평을 해서 24시간만 커버하자 그러거든요. 네. 이런 문제도 있어서 아마 항생제 쓰는 거가 적절히 쓰셔야 된다는 거가 중요하고요. 아까 왕쌤은 수술할 때 그 토탈리 처음 할 때 네. 컬처 내나요? 컬처 냈는데요. 컬처 냈는데 그게 만약에 수술 잘 되고 CRP 다 정상인데 네. 포지티브 나오면 어떡해요? 하시나요? 포지티브 나온 적은 아직은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일단은 항생제 오ral 쓰면서 그렇죠. 예, 옵저베이션 할 것 같습니다. 배 선생님도 컬처 하세요? 제 이제 그 클로즈 하기 직전에 프로시저 끝날 때 이제 컬처를 하고 물론 이제 양성이 나온 케이스가 있었는데 한 번도 그 인펙션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양성이 나온 거고 균 자체가 이제 그렇게 이제 톡식한 그런 균은 아니었고요. 뭐 대부분은 그게 문제가 돼서 피제까지 이제 간 경우는 이제 없었습니다. 없었다. 네. 네. 하여간 저희도 검사하는데 그걸 왜 해야 될까 하는 아, 그런 예. 게 있어요. 나오면 어떡하나. 애매한 곤란한 상황에. 그리고 우리 저 레지던트가 나왔는데도 보고 안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인펙션 안 생기더라고요. 뭐 이게 좀 의학적으로는 그렇지만 네. 약간 좀 서전을 디펜스 시켜줄 수 있는 하나의 또 메서드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수술실에서 이렇게 했는데 검사 결과 이제 네거티브가 나왔는데 나중에 이제 인펙션이 됐을 경우 환자나 보호자가 이제 수술하면서 생긴 거 아니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그런 환자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랬을 때 수술실에 했을 때 검사가 음성이 나왔다. 물론 이제 그거 자체가 이제 완전히 디펜스가 되는 건 아니지만 또 뭐 그러한 측면에서도 하는 거가 어떨지 저는 뭐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질문을 실시간으로 해주신 분이 계신데, 요거는 저 조금 이따가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파텔라 바하 문제는 우리 저 컴플렉스 케이스 할 때 좀 물어보겠고요. 지금 인펙션을 조금만 더 진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인펙션이 됐어요. PGI로 다이아그노시가 됐습니다. 네. 그럼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네. 아까도 말했지만 저 같으면 균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균이 동정되면 네. 배지훈 선생님은 무조건 다 투 스테이지 하시나요? 그런 이제 균의 톡시시티가 중요한 것 같고 톡시시티가 물론 강한 균이면 거의 투 스테이지로 가고요. 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원 스테이지로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투 스테이지고 아주 적은 경우 환자 컨디션이 좋고 균 톡시시티가 이제 뭐 항생제 잘 듣는 그런 균이라 그러면은 원 스테이지도 원스테이지다. 예 네. 고려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수술하고 나서 뭐 예를 들어서 한 달 만에 생긴 그 경우는 PJA로 진단된 예, 경우. 진단됐는데 이제 아까처럼 뭐 MRSA가 나오고 엔테로코쿠스가 나오고 이렇다 그러면은 투 스테이지를 생각을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왕 선생님은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네. 한 달 내에는 네. 저 아스로스코피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네, 아스로스코프로 해서 성공한 케이스도 예. 있고. 아까 보니까 아스로스코피로 우리는 이제 그 뒤로 어프로치 하기가 네. 토탈리하고는 좀 어려운데 네. 뒤로 하시면은 좋은데 네. 우리가 보통 그 3주 내지 한 달이면은 들어가서 인서트 뽑고 네. 그다음에 철저하게 데브리망 하는데 네. 인서트 밑에도 또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스코프는 원칙적으로 네. 아주 자기가 해갖고 스킬이 좋은 사람은 뭐 네. 할 수 있지만 네. 원칙적으로는 하지 않는 게 네. 좋다 이렇게 되어 있고 스콥도 이제 72시간 이내로 생각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그렇게 스코프는 하고 72시간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대열에는 그 네. 리텐션 하면서 하는 그 임플란트 하는 네. 방법이 있겠고 투 스테이지는 뭐 루틴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또 궁금한 게요. 이게 이제 문제가 많은데 우리 이때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프로스탈라가 하면 네. 프로스티지에 데브리망 하고 그다음에 임플란트 뽑고 이게 시멘트 넣어갖고서 다시 아티큘라로 만들어 주는데 네. 그게 퍼스트 스테이지예요. 세컨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시기를 언제 할 거가 좀 관건이거든요. 교과서적으로는 6주 안티 쓰고 네. 그다음에 그 랩이 정상화되면 네. 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왕쌤은 언제 하세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교과서적인 나와 있는 거를 따라서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일단은 6주 내지 8주 감염내과 협진에 따라서 뭐 3개월까지 가기도 하고요. 쓰고 그다음에 2주간 항생제 끊고 랩이 정상화되면은 그때 하는데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배 선생님 언제? 예, 저도 이제 CRP가 정상화되는 시점으로부터 그게 이제 대략 6에서 8주더라고요. 네네. CRP가 정상화되는 시점으로부터 최소 3개월, 그러니까 한 달 간격으로 환자를 3번 정도 팔로우를 해서 ESR, CRP가 정상이라 그러면 이제 그때쯤 수술을 하고 혹시 이제 ESR이 조금 더 높으면은 그 다음번 이렇게 또 한두 번 정도의 비짓을 더 갖고 정상화됐을 때 수술합니다. 그러니까 대개 이제 미니멈 3개월, 4개월 정도 때 수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한다고 네. 치는데 네. 이제 또 세컨 스테이지 들어갔어요. 네. 근데 들어가서 CRP도 정상이고 ESR도 괜찮은데 네. 술장에서 프로즌 바이옵시 내잖아요. 네. 그 딱 내는데 하이퍼필드당 뭐 한 10개 나왔다. 네. 어? 네. 이렇게 나오면 왕쌤은 어떡하세요? 데브리 다시 하고 다시 시멘트 인사. 아, 그래요? 네. 배선생님 그렇게 하세요? 네, 저도 좀 불안해서. 불안해서. 네. 네. 저는 용감하게 그냥 아. 진행합니다. 용감하게. 해도 그렇게 재발했던 경우를 제가 아직 경험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좀 그 보는 눈이 네. 패톨로지스트가 어떻게 보냐는 다를 수도 것도 있고, 예.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그게 근거옥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이제는 요 정도 우리가 인펙션에 대해서 디스커션 하고요. 이제는 컴플리케이트 케이스, 컴플렉스 케이스라고 그러죠. 우선 질문 다운 거부터 하죠. 토탈리 이게 지금 아마 질문이 리비전 할 때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토탈리스트를 할 때 파텔라 바하 이게 조인트 라인이 내려오는 거겠 올라가는 거겠죠. 네. 이런 문제를 갖다가 우리 배 선생님 어떻게 조절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파텔라 바가 있는 환자에서 프라이머리 토탈리를 할 때 이제 염두에 두고 하느냐 이제 그런 질문인지 만약에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하면 프라이머리 때는 이제 파텔라 바하를 당연히 염두를 해야 되고요. 물론 이제 리비전보다는 조인트 라인의 큰 변화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되고 혹시 디피컬트 케이스라서 어프로치가 이제 투버클 오소토미를 만약에 해서 시행한 경우라 그러면 저는 이제 조금 프락시멀리제이션 시켜서 한 1cm 정도 프락시멀리제이션 시켜가지고 이제 투버클을 그렇게 이제 고정을 합니다. 만약에 바가 이제 있다고 하면요. 프라이머리 때 파텔라 바를 염두에 두고 하는 분은 아마 거의 네. 없죠. 네. 사실 이 문제가요. 우리 배 선생님은 PCL을 살리고 합니까? 아니면 다 날리고 합니까? 저는 선택적인데 일단 PCR 상태 보고 하고 CR 타입도 하고 PS 타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CR하고 PS하고 비중이 어느 정도? 지금은 2대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CR 때는 파텔라 바 걱정 별로 안 하시죠? 네, 뭐 이게 이론적으로 파텔라 바가 이제 PCL 치면 플렉션 기압이 좀 올라가는 그 문제 때문에 있었는데 우리 왕생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왕생 CR 써요? 저는 그냥 CR은 안 써서요. 네. 뭐 그래도 이제 프라이머리 때는 이렇게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요? 또 리비전 시에는 파텔라 바가 있는 경우 익스포저가 어려워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인시전을 넣고 파텔라 텐던에 주의하면서 파텔라 주변에 있는 스카 티슈를 충분히 익시전하고 그다음에 파텔라 튜버러스 주변으로 약간 텐던을 릴리즈해서 어벌전 되지 않으면서 익스포저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요. 이렇게. 아마도 이 질문해 주신 분이 파텔라 바를 염두에 두냐? 염두에는 두지만 네. 프라이머리 할 때는 보통 별로 이렇게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네. 않잖아요. 네. 근데 리비전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언제 한번 이 심포지움이 리비전 할 때가 있다면 또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 네. 그 대답은 요 정도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우리가 지금 컴플렉스 케이스가 하셨는데 지금 아까 중요한 게 익스트라 아티큘라 디포미티 이게 아까는 그러니까 트라우마틱 디포미티도 있고 네. 컨제니탈하게 있는 것도 있고 메타볼릭하게 한 디포미티가 뭐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익스트라 아티큘라가 우리 배 선생님은 익스트라 아티큘라 경험하신 게 아까 트라우마 케이스 하나 있었고 또 뭐 그런 게 어느 거가 주로 많이 경험하세요? 주로는 이제 트라우마 이후에 프랙처 말루니언이나 이런 환자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고요. 저희 이제 외상센터가 좀 있어서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어릴 때 파이잘 인저리로 있는 그런 환자 이제 가끔 이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왕 선생님은요? 저는 이제 주로 트라우마인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했던 케이스들. 이게 이제 익스트라 아티큘러 디포미티 있는 케이스가 네.
의외로 수술하기가 좀 만만치 않아요. 네. 생각 없이 들어갔다가는 아주 큰 코 다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익스트라 아티큘러 디포미티가 오면은 항상 그 어널라이시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아까 우리 배 선생님이 그 도표록에 MPTA나 LDFA LDFA, 이런 거 되는 거. 그다음에 그 TBI의 본 디포미티가 얼마인지 네. 그런 것도 측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원칙적으로 조인트에 가까울수록 네. 디포미티 그 커렉션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으면 인트라아티큘러로 해도 그러니까 네. 조인트에서 멀어질수록 수술하기가 좀 편하거든요. 익스트라아티큘러 디포미티가 있더라도. 근데 밑에 있을 경우는 조인트에 가까울수록 저 오세토미를 치지 않으면 문제가 되고요. 아까 저기 내비게이션이나 또 요새 로봇 수술도 하고 뭐 저기 뭐예요? 그 페이션 스페시픽 네, SI 뭐 이런 거 네.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 할 때 문제는 뭐냐면 이제 티비아도 그렇고 휘머도 그러는데 휘머는 콜레테럴 리거먼트를 먹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위에서 치고 사는 게 낫지. 콜레테럴 자르고 망가지면은 네. 결국 뭐 CCT 같은 거로 가져가야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 네. 좀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고요. 그래서 보통 피머에는 20도 이상 디포미티가 있으면 항상 이스트라티큘라를 고려해봐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TBI는 선생님 어떻게 해요? 아까 TBI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런 게 보면요. 티비아도 이제 프락시말 티비아 말륜이온으로 앵글이 MPTA가 뭐 한 60도, 65도 이제 이런 환자분들도 이제 간혹 있습니다.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토탈리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은 제한적이죠. 모든 환자들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이티바 오소톰이라는 그런 중요한 이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세컨 스테이지로 할 수도 있고 오스토미를 하면서 교정하고 스템을 사용해서 토탈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아까 질문한 거를 하신 분이 아마 또 질문해 주셨는데 파텔라 바가 초기에 생기면 더 진행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이 질문이 지금 프라이머리 케이스의 질문인지 무슨 리비전 케이스의 질문인지 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제 프라이머리 케이스라고 생각하고 우리 배 선생님 있나요? 그러니까 수술하고 나서 만약에 파텔라 바가 생겼다. 이게 조인트 라인이 이제 올라갔고 조인트 라인이 좀 올라가서 파텔라 바가 이제 생긴 거. 그러니까 조인트 라인이 올라간 거 자체는 저희가 이제 수술 후에 교정을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하지만 이제 바가 생기면서 ROM이 좀 잘 안 나오고 좀 스티프해지면서 컨트랙처가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조금 더 진행할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ROM이 제한되지 않도록 스티프해지지 않도록 하면서 적극적인 그런 ROM 엑서사이즈를 하는 것이 이제 프라이머리 때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예. 파텔라 바가 오는 거가 이제 ROM이 우리가 좀 네. 제한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선생님 네. 지금 진행하는 거 보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파텔라 바가 이제 조인트 엘리베이션이 있으면 파텔라 텐던 자체가 콘트랙처 되면서 쇼트닝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진짜 예방하는 특별한 방법은 있지는 않지만 진짜 ROM을 잘 초반에 잘 유지하도록 하고 모빌라이즈는 좋죠. 그래서 저는요 만약에 수술장에서 파텔라 바가 좀 생긴다 네. 그러면은 파텔라 리설페이싱 할 때 네. 그 임플란트를 조금 더 위로 위에 올라가요. 아,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시는 파텔라 방법도 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네.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마 고려하시면은 네.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넘어가죠. 아까 우리 배 선생님께서 본 디펙트 메탈 블록 쓰세요? 프라이머리 때 본 디펙트 생기면 예, 저는 인디케이션이 인디케이션이 어떻게 되시나요? 보통은 한 5mm 정도까지는 본그라프트나 아니면 시멘트 또는 이제 스크류를 저는 이제 주로 선호한다. 예, 사용하고요. 네. 이제 5mm 이상이 되면은 메탈 오그멘테이션을 합니다. 그러면 네. 우리 왕 선생님 어때요? 네, 저는 일단은 본 디펙트가 심한 경우에는 메탈 블럭을 준비는 하지만 사실은 썼던 경우보다 안 썼던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몇 미리까지는 예, 허용하세요? 저도 한 5mm 정도까지는 허용하고요. 본 커팅을 조금 더 하면은 사실은 하고 그다음에 본 메디알 사이드를 트리밍을 하면은 대부분이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본 안 쓴 디펙트를 저기 우리가 오버컴하는 방법이 네. 커팅을 좀 더해서 네. 임플란트 두꺼운 거 쓴다. 두꺼운 거 쓰고, 이렇게 예. 하는 방법이 하나 네. 있고 그다음에 이게 디펙트가 아주 광범위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메탈 블록 안 쓰거든요. 네.
특히 그 포스처 메디얼 쪽에 디펙트가 생길 때 네. 꼭 거기 조그맣게 생겨요. 네, 크게 안 그렇죠. 생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메탈 블록 하면 그 플라토 티비아에 절반을 날려야 되는 네. 그리고 스템도 써야 되는 네. 그런 좀 문제가 있어서 저도 배선생 같이 요새 어떻게 쓰냐면 거기 뒤에를 갖다가 남기면 네. 5mm 이상 되고 전 2, 3mm만 되더라도 네. 스크루 몇 개 박아서 네, 헤드가 포스처 메디얼을 커버하면은 커버하면 시멘트와 그렇죠. 함께 서포트. 왜 그러냐면 시멘트가 쉬어 볼수 굉장히 네. 약하거든요. 네. 그리고 포스처 메디얼 쪽으로 스트레스가 많이 가기 때문에 네. 거기는 좀 보강 공사를 전 해주고 있고요. 예, 일단은 예.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리커버텀 굉장히 오늘 좀 지적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인데 아까 우리 배 선생님이 리커버텀 수술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저도 굉장히 이게 이슈가 중요한데 네. 리커버텀을 생기는 걸 잘 몰라요. 보통 무릎이 아프니까 플렉션 컨트레처로 옵니다 환자가. 네. 근데 제너럴 렉서티가 있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네. 우리나라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은 수술 잘 해주고 그 수술장에서 잘 맞췄는데 조금 지나면 갑자기 리커버텀이 생겨서 네. 진짜 환자가 와서 컴플레인하는 환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리커버텀 조심해야 되겠고 요즘에 저는 그래서 제너럴 렉서티를 루틴으로 체크합니다. 환자들한테. 네. 그래서 제너럴 렉서티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항상 두꺼운 거 쓰고 아까 피모에 디스탈 커팅을 적게 하는 네. 그런 방법도 있고요. 네. 그리고 아주 심한 사람은 수술 안 하는 게 답이고요. 네. 한다면 RHK를 염두에 두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은 수술 안 하려고 그러고요. 할머니 뭐 85세, 90세 네. 가까이 됐는데 해달라고 그러면 그건 RHK 쓰든지 뭐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커버텀의 문제는 이게 보니 리커버텀이냐 또는 이건 소프트 티슈 리커버텀이냐 네, 이걸 네. 구분해야 되고 네. 보니 리커버텀은 수술로 해결됩니다. 예, 슬롭을 좀 예, 예. 조절하면. 근데 이 소프트 티슈 리커버텀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폴리오 환자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최근에 경험한 거는 CVA 환자예요. 네. 그래서 헤미파라리시스 있다가 회복은 됐지만 그쪽이 약해진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생겨서 이때는 꼭 갖고 들어가야 된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좀 불행하게도 RHK라는 회사가 찐모 회사밖에 없어요. 힌지드니가 네. 링커에서도 나오는다는 얘기는 있지만 뭐 잘 모르시겠고 근데 이 RHK가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대학병원은 모르겠지만 일반 그 전문 병원도 들어가겠죠. 근데 굉장히 그 공급이나 예약을 안 하면 애로사항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스티프니를 토탈리를 하시는데 네. 왜 하세요? 뭘 얻기 위해서 하세요? 일단은 이제 페인하고 펑션이고요. 네. 이제 페인하고 펑션을 봐서 이 환자의 이제 뭐 나이도 고려하고 그래서 뭐 일반적인 토탈리에 준해서 합니다. 뭐 ROM을 얻기 위해서 하는 수술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하고 나더라도 토탈리를 하고 나서도 얻을 수 있는 ROM은 다시 예전처럼 조금 네. 더 얻거나 아니면은 예전과 비슷해지거나. 그래서 예. 저도 그렇고 옛날에 김영호 선생님께도 논문을 한번 쓰신 적이 있어요. 스티프니 한 거. 저도 이제 그걸 썼는데 스티프니스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ROM이 뭐 한 20도, 30도 네. 되다가 네. 조금 더 늘어나거든요. 한 네. 50도, 60도. 네. 그래도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증가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환자들이 굉장히 고맙다는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많이 들어서 네. 스티프니스 중에 이제 할 때 분명히 워닝을 하고 네. 이걸 하면은 정상생활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원할 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예. 네, 스티프의 원인 중에 이제 플렉션이 안 되는 원인 중에 본에 뭐 디포머티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쿼드리스 텐던 컨트랙처가 있는 경우, 그렇죠. 예, 그런 경우는 또 수술을 해도 그렇죠. 그 쿼드리스 머슬 자체가 파이브로시스 돼서 그 일라스틱 하지 않아서 좋아지기가 그렇죠.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그래서 있습니다. 아마도 굉장히 그런 문제는 네.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고려해야 될 게 이제 발구스 문제입니다. 네. 굉장히 많아요. 네. 의외로. 네. 그 발구스 문제 하는데 아까 선생님 뭐 발구스 했는데 컨벤셔널로 했더니 다시 발구스가 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발구스 할 때 디스탈 커팅을 몇 도로 에이밍해서 하세요? 저는 그냥 그 거의 대부분의 환자를 한 6도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6, 7도. 근데 발구스 환자도 마찬가지로 한 6, 7도 정도로 이제 세팅을 하도 있습니다. 선생님 몇 도로 하세요? 저도 보통 6도를 하는데요. 다 코렉션 하지 못할 것까지 고려해서 한 17도, 8도까지 그렇게 올려서 예. 발구스를요? 발구스 니때. 발구스 니때요. 네, 발구스 니때 몇 도 하시나요? 예. 발구스 니때도 그러니까 디스탈 피머에 디포머티가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저기 발구슨 일을 와서 네. 그런 사람들 할 때 그 어떤 발구슨 일을 할 때 토탈리 할 때 주의점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누틴대로 6도 네. 그 정도. 배선생님도 6도요. 예, 6도 정도 하고 뭐 음. 이게 이제 일단 커팅 레벨을 이제 그려봐서 네네. 이게 이제 릴리즈를 해서 갭을 맞출 수 있는 상황이냐 뭐 그런 것들을 그렇죠. 고려해서 뭐 조금 각도를 줄여서 이렇게 커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복잡해지기 때문에 일단 커팅을 6도로 맞춰놓고 커팅을 한 다음에 이제 소프티슈 릴리즈를 어느 정도 하면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배 선생님이 아까 뭐 페인풀한 메모리가 있듯이 네. 이 발구슨이를 건드리면 항상 그런 거 생기는 생깁니다. 것 같아요. 예. 네. 발구슨이는 첫 번째는 라테랄 컨다일의 하이퍼플라지아 때문에 네. 그걸 포스터 레퍼런싱하는 순간에 로테이션의 문제가 첫 번째 생기고 디스탈 커팅을 지금 뭐 5도 6도 안 되는데 이게 히스토리컬하게 이제 HSS의 라나 와트 선생님이 교과서에 몇 들어서는 3도 이하로 하라고 그랬어요. 네. 그건 아마 메디알 쪽이 렉스하니까 네. 본으로라도 커버해서 렉스한 걸 좀 줄이겠다는 의미인지. 그래서 어느 날 모든 선생님이 뭐 발구선이 때는 티비아 커팅은 뭐 3도로 한다, 적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저는 요즘에 배 선생님이나 왕 선생님과 똑같이 한 5도 정도로 해요. 네. 발구선을 좀 줄여서 하는 편이고 이거 할 때 항상 저는 예를 들어 바이오메트 기계나 또는 뭐 트라이슬론 기계 쓸 때도 CCK 같은 게 인서트 준비하라고 그럽니다. 네. 왜냐하면 들어가서 보면은 그렇죠. 바르스 렉서티가 있기 때문에 발구슨 일을 하실 때는 아마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그런 예를 들어서 바이오메트 같은 데는 PS 플러스라는 게 있어요. 그게 네. 약간 중간 단계. 컨스트레인이 좀 높은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바르스를 이제 막아주거든요. 네. 인스테빌리티를. 그리고 트라이슬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있어요. CCK 같이 VBC에 쓰는 컨스트레인 때가 쓰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하고 들어가셔서 하는 거가 네. 나중에 문제 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질문이 하나 있는데 TBR 튜버러스 오스테토미, TT 오스테토미 한 다음에 포스트옵 ROM 어떻게 하시나요? 스크루로 단단하게 픽세이션이 수술장에서 됐다고 판단이 되면 ROM을 이제 바로 허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와이어링을 하는 경우에는 제가 텐션을 잘 줬다고 하더라도 그 이제 올드에이지 같은 분들은 슬리피지가 조금씩 일어나는 경우를 좀 경험을 좀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ROM을 시작하는 거는 한 3주 정도부터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AG하고 이제 뭐 BMD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뭐 수술장 소견이 중요한 것 같고 단단하게 고정했다 그러면은 ROM은 바로 시키는 편인데요. 네, 저는 ACL 브레이스를 채우고 ACL 브레이스. 예, 그 스크루로 주로 픽세이션하고 0도에서 60도 시작해서 그레주얼하게 증가시키는 걸로 그레주얼 하다 그러면 일주일에 15도씩. 15씩. 네. 그래도 이거 TBR 튜브러스티 고정이 확실하게 돼야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너네이트 베어링을 좀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네. 잘 안 써요 TBR 튜브러스티. 아, 예. TT오스테토미 잘 안 쓰는데 뭐 필요하면 스니프를 하는데 네. 네. 스니프하면 이제 약간 레그가 와요. 네. 익스텐전 레그가 오는데 그것도 충분히 좋아지죠. 시키면은 네. 거의 6개월 1년에 다 돌아오는 것 네.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질문에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요 정도 두 강의에 대해서 이제 패널 디스커션을 마치고요. 이제 케이스로 바로 넘어갈까요? 저희 잠깐 브레이크. 네, 잠깐 브레이크 후에 우리가 케이스 스터디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
네, 이번 섹션은 이제 케이스 디스커션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케이스는요, 2케이스고 덤으로 하나 준비했는데 시간이 되면은 마지막 케이스 할 거고요. 먼저 우리 왕준호 선생님 케이스부터 하시죠. 네, 케이스 인펙션 케이스를 준비했습니다. 82세 된 환자고 갑자기 토탈리를 한 지는 꽤 오래되신 분이십니다. 3일 전부터 외상력 없이 갑자기 통증이 발생됐고 오한이 동반됐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침을 맞거나 그랬던 과거력은 없는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어큐트 헤마토지니어스 인펙션을 의심했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9년 전까지 팔로우하다가 로스됐었고 9년 전에는 큰 문제가 없었고 어큐트 내원할 당시에도 스킨에는 커다란 사이너스 트랙이나 레드니스 등의 소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템퍼러처가 올라가 있고 엑스레이상에서 특이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아스피레이션 상에서 그 WBC가 24,000개 나왔고 터비드한 소견 PMN 86%라서 어큐트 인펙션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었고 ESR CRP도 증가돼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고 인펙션 의심하에 이렇게 수술을 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어떤 치료를 할 것인지 요건 일단 진행하고 디스커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72시간 이내에 있기 때문에 어큐트 아스트로스코피 데브리마운을 먼저 시도해보는 게 어떨까 시작해서 시도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아스트로스코픽 파인딩상에서 시노비얼 하이퍼트로피만 레드니스 소견 보이는 거였고 이것도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포스티리어 컴파트먼트를 보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포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쉐이버를 이용해서 데브리마운을 시행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모두 포스테로 메디알 포탈을 사용해서 했고 수술 과정에서 이런 바이옵시 및 컬처를 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컬처상에서 이콜라이가 배양됐고 그 다음에 그 펑거스나 AFB는 나오지 않았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 CRP 팔로우한 결과 POD 7일째까지 감소하다가 9일째 늘어나는 양상을 보여서 아스피레이션 시행했고 아스피레이션상 56,000개 케이스 그 WBC가 보였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PMN이 95%. 이럴 때 사실 좀 수술을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아스피레이션만 해서 좀 팔로우를 했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9일째 올라갔었고 10일, 13일째도 계속 WBC가 높은 소견 보여서 일단은 다시 수술하기로 결정했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리피트하게 할 것이냐, 그 오픈 데브리명 P 체인지를 했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P 체인지 이후에는 CRP가 감소되는 것이 잘 유지되었던 이런 환자가 되겠습니다. 2개월, 3개월, 4개월, 6개월째 잘 감소 노멀라이즈 된 상태로 잘 유지됐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로스하게 그 모든 결과를 보면은 데브리머 이후에 좋아졌다가 다시 올라가서 오픈 데브리머에 좋아졌던 이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하천호선 보고 했던 내용인데 72시간 이내이고 그다음에 프로스테시스가 펑션을 잘하고 있고 루스닝이 없으면 이제 시도해 볼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처럼 그 논문에는 이제 62% 성공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다시 이제 오픈 데브리멍에서 프로스테시스를 프리저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저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포인트가 처음에 이제 아스트로스코피 데브리멍을 한 게 과연 괜찮은 선택이었는지 일단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다시 인펙션이 됐을 때 다시 또 이제 언제 빨리 인터벤션을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디스커션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아마 아까도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왕 선생님은 그 아스트로스코픽 서전을 동시에 하시니까 굉장히 잘하시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스트로스코픽 서로 하는 데브리멍은 저는 잊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이런 경우에 우리 배 선생님도 그러세요? 아스트로스코픽 데브리망은 토탈리 인펙션에서는 저는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그 이제 베어링 제거하고 그 뒤쪽하고 그 다음에 베어링하고 티비아 쪽 만나는 그 부분도 철저히 데브리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스트로스코픽 하지 않아요. 오픈 데브리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요 포인트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이제 이 환자는 14년 전에 했다고 그랬죠. 네. 그다음에 그 온세이 땡게는 3일.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에큐트로 보는 게 맞습니다. 다른 분들이 이제 이게 크로닉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에큐트하게 보는 거 맞는데
균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이콜라이가 3주 만에 저렇게 온다. 저는 잘 못 봤고 저 케이스는 대부분 그런 거 오는 건 스트랩토코쿠스가 헤마토지너스가 되는 거. 네. 또 이콜라가 물론 이제 여자분이면은 저 UTI에서 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있었다는 거. 이런 거 오면 아마 골든 스탠다드가 오픈해서 데브리머. 인서트 뽑고 네. 철저하게 데브리망하고 네. 항생제 준다. 몇 주 정도 줘요? 항생제도 사실 그 감염내과 컨설트 결과에 따라서 확인하는데요. 네. 2달 정도까지 네. 주겠습니다. 이제 이콜라이 같으면은 이제 리팜핀 같은 거 안 하죠? 네. 어떤 거 하셨어요? 이콜라이 나와서? 이제 어. 기억이 기억이 오래돼서. 네. 예. 하여간 뭐 이콜라이 맞는 거 주겠죠. 네. 근데 과거 우리 교과서에 옛날에 보면 이콜라이도 굉장히 나쁜 예우를 보인다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 예. 하여간 잘 치료돼서 아주 다행인 것 같아요. 네. 혹시 균을 그러니까 수술 전에 균을 확인하고 수술을 준비하지 않으시는지. 네. 사실 그 뭐 그람 스테인 정도는 해볼 수 있지만 컬처 결과가 나오는 거 기다리기는 어렵고요. 어큐트 헤마토지니어스인 경우에는 일주일 이내에 해야 성공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컬처 결과 보고 크로닉한 경우에는 아까 강승맥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충분히 기다렸다 할 수 있지만 어큐트인 경우에는 이제 타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에큐트 한 경우는 거의 다 저 나오는 것 같아요. 제 경험은요. 네. 왜냐하면 헤마토지너스 오니까 안티를 안 썼던 경우가 많으니까 네. 이게 저기 에스피레이션 하면은 답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 경험이랑.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이런 케이스가 오시면은 이거는 에큐트 온셋에 헤마토지너스 하다 그러면은 이게 오픈 데브리멍하고 그 임플란트 리텐션 시키는 네. 그게 아마 초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또 뭐 얘기하시죠. 그 인펙션 그 컨센서스 그룹에서 냈던 그 질문 네. 항목에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리 수술 이후에 4주 이내에 얼리 인펙션하고 네. 어큐트 헤마토지니어스를 똑같이 치료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이제 똑같이 보고 치료한다라는 네. 컨센서스는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요. 네. 요거 이제 아까도 우리 연장인데 TB가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 어떡하세요? 아, 팁이요. 네. TB가 이제 네. 이 인펙션 14년쯤 됐는데 네. 된 환자인데 뭐 열나는 건 아니고 부어서 왔는데 네. 열도 좀 나겠죠. 그렇게 네. 하니까. 그러면 TB가 나오면 어떡하세요? TB는 일단은 이제 서지컬보다는 컴바인된 인펙션이 없으면은 네. 메디컬 트리트먼트를 하면서 경과를 보셔야 될까. 우리 왕쌤 이제 배 선생님도 그러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컬처를 기다렸는데 TB가 나왔다. 그럼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라서 수술을 다시 할지가 이제 고민인 거고요. 당연히 이제 그 투버클로시스, 안티투버클로시스 약은 쓰고 그게 보통 한 9개월에서 1년 이상 이제 써야 되는 거고 아마 이 환자를 다시 데브리망하고 임플란트를 뽑을지를 아마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환자한테 얘기해서 환자가 수긍하면 아마 임플란트 리무버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환자가 좀 그렇다 그러면 약을 쓰면서 이제 지켜보다가 뭐 증상이나 또 랩에 따라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일 좋은 건 감염내과 컨설턴에서 네. 지시대로 하는 게 좋겠죠. 네. 대개는 근데 임플란트를 뽑으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에 이제 아까 또 한 펑거스 캔디다가 나왔다. 네. 그럼 어떻게 해요? 대- 이게 균이 네. 다른 거 안 나고 캔디다가 나왔어요. 그래도 일단 서지컬 트리트먼트 한 번 했으면은 메디컬 트리트먼트 하면서 보지 않을까. 그렇죠. 네. 이 에큐트 때는 그렇게 좀 네. 오픈 데브리멍 하는데 캔디다가 이제 크로닉해지면은 네. 이제 이게 큰 문제입니다. 네. 아마도 이거는 다음에 우리 언제 한번 기회가 있으면 이 네. 문제 한번 디스커션 하기로 하고 첫 번째 케이스는 이 정도 하면 어떨까 네. 생각합니다. 아까 그 안티는 시프로플록사신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이프로까지 네. 오케이요. 그럼 다음 배선님 거. 네. 네, 이제 제가 준비한 케이스입니다. 타원에서 이제 촬영한 엑스레이고요. 양쪽 다 아스트라이틱 체인지가 보이고 매일 80세 이제 환자분입니다. 2018년도 6월달에 라타랄 이런 사진이고요. 타원에서 이제 이밸류에이션 한 것 중에 약간 특이한 게 이제 VDRL의 위클리 리액티브
그래서 이 사람의 패스트 히스토리가 30년 전에 시필리스 진단이 있었다고 그러고 아마 그 2016년도부터 이 치료를 다시 했는데 아마 다시 진단이 됐기 때문에 치료를 했고 2018년 초에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하고 토탈리를 2018년 6월 달에 한 거 봐서는 한 5개월 정도 후에 이제 토탈리를 이제 한 거였습니다. 이제 타원에서 토탈리를 양쪽을 이렇게 이제 했고요. 오른쪽, 왼쪽 사진이고 이게 포스트오피 1개월째 사진입니다. 뭐 특이사항 없어 보이고요. 뭐 환자는 루틴대로 재활을 하면서 이제 지내는 것으로 보였고요. 포스트오피 6개월째 된 사진을 잘 보면 오른쪽 프락시말 티비아의 루스닝처럼 레디오 루선트한 라인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서 파텔라의 라테랄 서브룩세이션이 이제 관찰됩니다. 뭐 특별한 트라우마 히스토리나 이런 게 이제 없었던 환자고요. 포스트오피 7개월째 이제 저희 병원에 내원했는데 내원한 이유는 라이트 니에 인펙션이 의심이 된다. 그러면서 이제 내원을 했고 그 한 달 전에 찍은 사진에 비해서는 확실히 티비아의 루스닝, 오스라시스 레디오 루스탄 라인이 조금 더 증가돼 보이고 파탈라의 라테랄 서브룩세이션이 거의 디스로케이션에 가까운 수준으로 진행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때만 하더라도 인펙션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고 파텔라가 왜 자꾸 저렇게 서브룩세이션이 되는지를 일단 주의 깊게 보지 않았고요. 루틴대로 아스피레이션 했더니 WBC가 19,750개, 뉴트로필 95%, 본스캔은 이런 상태였고 일단은 인펙션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이제 뽑아야겠다. 인펙션에 준해서 치료를 이제 해야겠다고 하고 이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의 시필리스 히스토리를 제가 파악을 못하고 이제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술을 이제 들어갔는데 임플란트를 이제 뽑으면서 어프로치를 했더니 MCL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메디알 렉시티가 심하고 일단은 뭐 루틴대로 철저히 데브리망하고 시멘트 프로스탈락처럼 이제 하고 이제 나온 상태였고 컬처는 티슈 컬처나 이런 컬처들이 이제 모두 네거티브인데 드레싱을 할 때 보니까 니가 너무 언스테이블한 상태입니다. 수술한 다리가. 그래서 뭐 MCL이 없고 임플란트를 뽑았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이제 싶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베드레스트만 상태였거든요. 엠블레이션 하지 않는 환자인데 뭐 오른쪽은 그렇다 치더라도 왼쪽 무릎 사진을 찍었더니 포스테리어 디스로케이션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굉장히 이제 깜짝 놀랐고 이때부터 과연 이 사람이 뉴로패시 조인트가 아닌가를 이제 의심을 이제 했었던 상태고요. 저 상태로 유지가 안 되니까 일단 다시 한번 데브리망을 오른쪽을 들어가면서 일단 스타인만 핀으로 일단 고정을 해놓고 왼쪽 무릎이 지금 너무 언스테이블하니까 들어간 김에 그 베어링만 일단 체인지를 하고 나오자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더니 마찬가지로 이쪽 무릎도 MCL이 거의 디스럽션 돼서 없는 상태, 글로벌 인스터빌리티. 그리고 베어링 체인지를 이니셜로 12를 했는데 24mm까지 그냥 다 들어가는 겁니다. 24가 이제 최고였고요. 넣으면 넣을수록 계속 쭉쭉쭉 늘어나면서 이제 들어가는 상태였고, 이거는 큰 문제가 있다. 나중에 RHK로 가야 되는 상태다. 이러고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수술하고 나서 한 3, 4일 있다가 두꺼운 걸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왼쪽은 다시 디스로케이션이 됐고요. 이 사람은 그냥 침대에서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컬처는 계속 네거티브가 나오고 균은 자라지 않고 그래서 일단은 오른쪽 무릎이 한 4, 5개월 정도 돼서 일단은 리비전을 이제 해야겠다 생각하고 오른쪽은 이렇게 이제 리비전을 했고요. 티비아 투버러스 어프로치를 하고 VVC를 사용했고 베어링은 20mm가 들어가는 이제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왼쪽이 문제였죠. 이 상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한 달 있다가 왼쪽은 로테이팅 힌지 니를 사용해서 수술을 했고요. 글로벌 인스빌 때문에 투버러스트 어프로치를 이제 시행했고 베어링은 20mm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10일 있다가 티비아 투버러스 픽세이션이 페일하면서 슬리피지가 됐고 그래서 ROM을 시키지 않았거든요. 이 당시에는. 그래서 다시 픽세이션을 했는데 4일 있다가 다시 슬리피지가 돼서 안 되겠다 싶어서 스크류 픽세이션을 이제 다시 했습니다. 했는데 한 달 뒤에 파텔라 텐던이 이제 럽처가 됐고요. 어벌전 럽처가 됐고 특별히 이제 재활을 한 건 아니었고요. 더 이상 수술을 하는 것은
환자한테 큰 해가 된다. 그리고 가족들한테 다 불러가지고 자녀들이 5분이 계셨는데 가족분들한테 더 이상의 수술은 큰 문제가 돼서 여기서 그만두겠습니다. 이 상태로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퇴원을 했고 2달 뒤 사진 뭐 비교적 괜찮았는데 파텔라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네. 11월 13일 날 이 RCK 하고 나서 4개월째 잘 걸어 다닌다고 해서 다행이다 속으로 싶었는데 2주 있다가 디스로케이션으로 내원했습니다. 로테이팅 힌지 니가 디스로케이션이 됐고 메탈 바가 이제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었고 바로 이제 수술을 들어가서 메탈 바를 이제 다시 끼면서 베어링을 24를 넣는데도 그냥 쑥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큰일이다. 나 이거 하더라도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뭐 더 이상의 옵션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상태로 나왔고 고민은 파텔라를 어떻게 할까가 이제 고민이었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때는 없었습니다. 알로그раф트 등을 이용해서 리컨스트럭션 시도해 볼 수 있겠지만은 그런 거 자체가 또 문제를 일으킬 것 같아서 약간 두려워서 저거는 포기하고 나왔고요. 1월 달에 왔을 때 그냥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그리고 이제 잊어먹고 있었는데 5개월 있다가 다시 디스로케이션이 돼서 내원을 했고 똑같이 메탈바가 디스플레이스가 됐고요. 베어링 디스로케이션이 이제 된 상태로 이머전시 OP를 다시 시행했고 메탈바 이제 끼워 넣고 베어링 뭐 24밖에 없으니까 집어넣고 이때는 고민 끝에 파텔라를 반대로 로테이션 시켜가지고 돌려서 밑으로 끌어내린 다음에 주변에 있는 스카티슈를 그냥 얼기설기 모아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연결을 시켜서 파텔라의 위치를 조금 낮춰. 파텔라가 없어서 자꾸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에 이제 이렇게 한 상태로 일단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2020년 6월 달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바로 며칠 전에 이제 환자분이 내원하셨는데 다행히도 잘 걸어 다니고 메탈바에 이런 문제는 없지만 양쪽 다 리커바툼이 이전에 비해서 조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을 보고 또 이제 겁이 나고 이제 두려워서 또 다시 문제가 생길까 하는 그런 이제 생각에 환자한테는 웃으면서 잘 지내시라고 이제 보냈는데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자체가 뉴로패시 조인트로 생각이 되고 이것을 함부로 건드리게 되면 이렇게 이제 치명적인 결과를 낳겠구나라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하고 싶어서 케이스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뉴로패틱 조인트 환자들은 수술하면 환자들이 별로 안 아파해요. 이 환자도 그랬나요? 네, 통증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 사실은. 그래서 아마 컴플레인도 좀 별로 없어요. 네. 그게 아마 특징적인 것 같아요. 제 경험상. 네. 그래서 딱 수술할 때 갑자기 회복이 빠르고 잘 걷는 사람은 회복이 빠른 게 아니고 걱정 한번 해보셔야 돼요. 네. 뉴로패티가 아닌가. 네. 그런 경험도 있었고. 그런 뉴로패티라고 진단되면 무조건 RHK로 해주든지 처음부터 아니면 퓨전해주든지. 네. 네. 지금 이 상태로 나중에 퓨전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여기 스탄만편 여러 개 써서 시멘트 고정한다든지 또는 뭐 다른 옛날에 우리 허크 스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허크 스텝이 또 부러져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뉴로패틱 조인트는 렐라티브 컨트라 인디케이션인데 해주려면 처음서부터 RHK 해준다. 뭐 이게 아마 정리된 지금까지 나온 컨센서스 같아요. 선생님 동의하세요? 동의하고 수술 자체를 피해야 될 것 같고 네. 그 뉴로패시 조인트 환자분들이 프리오피로도 페인이 별로 없고 네. 다만 이제 인스터빌리티 때문에 이제 와서 찍어봤더니 이제 그 조인트가 디스트럭션 돼 있으니까 인공관절 하는 입장에서는 저거 하면은 무릎을 잘 맞춰주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이제 하기도 하는데 예후가 이제 굉장히 이제 좋지 않은 게 있고요. 이게 메탈바가 이게 이제 텐션을 굉장히 한 130뉴턴 정도 주는 거거든요. 절대 빠질 수가 없는 건데 지금 2번이나 빠지면서 제가 이제 케이스 리포트가 되어 있는 게 있나 싶어가지고 찾아봤더니 케이스 리포트가 몇 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결국은 소프티슈가 서포트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플란트만 버틴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프리오피에 잘 디텍션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브레이스는 안 채우셨어요? 브레이스 지금 채우고 있습니다. 계속 브레이스 계속 브레이스 상태에 이런 거예요? 예, 브레이스 상태인데도 빠진 거는 브레이스 벗을 때 빠졌죠. 그거는 뭐 환자분이 본인은 계속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어떨지는 잘 모르겠고요. 대부분 뭐 하고 있었다고는 합니다.
저 이제 보면은 프라이머리 한 환자가 갑자기 양반다리 하고 뭐 무릎 꿇고 그러면 아주 걱정해야 네. 되는. 그래 이게 뉴로패틱 아닌가? 네?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왕 선생님도 이런 경험 있어요? 저는 이런 경험이 없는데요. 아까 그 그거를 어떻게 돌려서 어떻게 했는지 그게 참 궁금하네요. 뒤집었다는 게 뭐예요? 뒤집었다는 게 여기에 어떤- 지금 오른쪽을 보면 네. 이게 슈피리어 폴이고 인피리어 폴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는 여기가 슈피리어 폴이고 인피리어 뒤집었다. 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접어서 내려왔다는 얘기죠. 예, 한마디로. 예, 파탈라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를 네. 요렇게 이제 돌린 거죠. 한 바퀴 돌려서 이렇게 시계 방향처럼 이렇게 돌려가지고 밑으로 내린 다음에 주변에 그냥 스카티슈로 제가 이제 얼기설기 여기다가 막 이렇게 그 수처를 했는데 뭐 이게 과연 펑션을 할까라는 생각에 나왔는데 지금 꽤 시간이 지났거든요. 네. 근데 이 파탈라 위치는 다행히도 유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할아버지가 보니까 ROM을 그냥 막 이렇게 막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움직이지 않고 지금 이렇게 있는 거가 저는 굉장히 조금 신기했습니다. 저희 소위 익스텐서 메커니즘이 다 날아갔는데 네. 그래도 이게 저 익스텐션 돼요? 됩니다. 예. 그럼 뭐 이럭저럭 지내시면 네, 이 정도. 될것 같은데. 그래도 성공적인. 근데 이제 리커바툼이 되고 있고 그렇죠. 이분이 6개월 간격으로 문제가 생기면서 오고 있어서 그러니까 뭐저 뉴로패틱 조인트에 아래측에 안 하면 라이프롱 브레이스 하게 뭐 채우는 방법밖에 없을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레지두얼 폴리오, 소프트 티슈에 그 렉스티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 안 하는 것이 한 것보단 더 좋을지 모르겠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케이스는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시간이 있어서 제가 하나만 더 저 케이스 보여줄 수 있을까요? 준비돼요? 네. 그래요. 이건 제가 네, 이게 제 케이스가 돼서 한번 볼게요. 이 케이스는 제가 수술했어요. 2015년에 수술했으니까 환자 나이 77세 때 이 기계를 가지고서 수술했습니다. 근데 환자가 6개월 후에 응급실로 왔어요. 열나고 아프고 붓고 그래서 보니까 프로파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거의 뭐 15,700 이렇게 되겠고 아니죠 10만이죠. 10만 5천 10만 5천 10만 5,700. 14만 폴리 88%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인펙션이에요. 그래서 컬처럴 레트니 MSSA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환자를 어떻게 하냐 고민을 하고 이거는 온셋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도 이것도 에큐트로 보고 들어가서 했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저는 투 스테이지 생각하고 네. 프로스탈락 한다 생각하고 들어갔습니다. MSSA 나오면 이거는 저는 경험상 안 될 거라고 생각해갖고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여기 좀 보시면은 저는 어떻게 하냐면 임플란트를 다 뽑아갖고 소독해요. 소독하고 오토클레이브 예, 하시죠. 오토클레이브 네. 하죠. 오토클레이브하고 물론 하기 전에 뒤에 있는 시멘트 다 젖어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띄고 티비아도 그렇게 띄고 해요. 그래서 티비아에다가 여기 보시면은 이 균에 맞는 항생제가 섞인 아까 이 겐타마이신은 시멘트에 미리 섞여 나온 시멘트 쓰거든요. 거기다가 방코마이신을 한 포당 한 4g 그렇게 써갖고서 이런 시멘트를 만들고 시멘트를 뒤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휴머에도 뒤에 해요. 이런 식으로 프로스탈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펄스테이지 맞췄어요. 그래서 이제 팔로우 하다 보니까 이제 다 이제 끝 맞춰갖고 환자들이 CRP 노멀라이즈 되고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투 스테이지를 제가 레커멘드를 했어요. 뽑고 세컨 스테이지 합시다. 그리고 이제 그러고 있어서 그리고 ROM도 0도에서 110도까지 나와요. 근데 환자가 두 번째 수술 안 하겠대요. 응? 그래갖고 그럼 마음대로 하시라고. 저는 사실은 그 6주도 안 하고 환자가 원할 때 합니다. 세컨 스테이지를. 네. 그리고 언제 오셨냐면 4년째 왔어요. 4년째 왔는데 레파인디 프로파일 다 노말이고 환자 잘 걸어요. 그래서 계속 안 하겠다 그래서 최근 이제 5년이 됐는데 5년째도 안 하고 있어서 제가 이런 케이스를 한 10개쯤 있습니다. 세컨 스테이지까지 투 스테이지 오퍼레이션을 계획하고 갔는데 퍼스트 스테이지를 이런 식으로 임플란트 놔두고 하면은 세컨 스테이지 안 하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왕 선생님이
그 유럽에서 원 스테이지 오퍼레이션 한다는데 그거를 하는 병원이 함부르크에 가면 독일에 링크 호스피탈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저도 한번 가봤는데 대부리망을 진짜 누구한테 이잡듯이 해요.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하는데 저도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대부리망 잘하고 그다음에 항생제 맞는 거 쓰고 이렇게 임플란트를 제대로 다 온라인 맞춰서 해놓고 나면 원 스테이지로 끝나서 안 가는 케이스도 많이 경험하고 있어서 아마 뭐 제가 운이 좋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런 걸 하는데 이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뭐 나이가 많고 또 환자가 한 사람들한테는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 뭐 투 스테이지 하게 되면 하는 거고 네. 하는 방법이 있어서 한번 소개시켜 주려고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환자 굉장히 만족해합니다. 네. 이거 잠깐만 제가 넘어가서요. 제가 하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면 요거 말고요. 제가 과거에는 이렇게 했어요. 이건 투 스테이지 합니다. 임플란트를 살리고 여기다가 시멘트하고 폴리에틸렌만 이렇게 소독해서 새 걸 넣어갖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까 그 거푸집에다가 넣어서 하는 시멘트 하면은 그게 깨지는 수도 있고 그래서 6주 이상 못 끄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결과가 좋아서 한번 보고한 적도 있어서 저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요. 이게 옛날에 하는 방식이고 요즘에는 아예 티비아에 메탈까지 써갖고 하는 방법을 쓰면은 굉장히 결과도 좋고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를 한번 소개시키고 싶어서 소개드립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질문은 네, 이제 사실. 그 투 스테이지를 사실 계획하고 할 때는 시멘트를 제거하기 위해서 네. 그 마크로 인터디지테이션 마이크로한 레벨의 메듈라인 넣지 않고 이렇게 좀 헐렁헐렁하게 하는데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좀 이렇게 좀 네. 스테이블하게 해줘야 그렇죠. 될 것 같아요. 이게 언제 바뀌었냐면 한 4년 전부터 바뀌었거든요. 네. 그 전에 한 15년, 25, 거의 한 20년 가까이는 이 방법으로 했어요. 지금 여기 보여주는 방법. 네. 아까 여기 좀 보여주시면 이렇게 합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마이크로 픽세이션이라고 마크로 픽세이션. 네. 뭐냐면 이렇게 성형을 한 다음에 좀 살짝 편해요. 빼서. 그리고 살짝 뜨거운 물에도 좀 담가요. 예. 빨리 굳으라고. 네. 그리고 이걸 갖다 이게 좀 살짝 뼈에다 댔다가 뺀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뺐다 넣었다 해요. 네. 그리고 살짝 집어넣고 하면은 지금대로 이렇게 마이크로 인터디지테이션을 좀 덜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세컨 스테이지 할 때 쉽게 뽑힙니다.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온라인이 맞추려고 그래도 이렇게 돼요. 네. 디펙트도 있고. 그래서 네. 여기에 이제 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거푸집을 써서 전부 다 시멘트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냐? 항생제도 많이 릴리즈하냐? 이걸 제가 키스트에 한번 있었는데 이걸 좀 재봤더니 뭐냐면 항생제에서 시멘트에서 항생제가 릴리즈될 때가 첫날, 둘째 날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서는 천천히 적거든요. 그 나오는 양이 지금 이렇게 적게 한 양도 나오는 양이 IV로 맞는 거 맞아서 여기 도달하는 양보다 훨씬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도 치료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 쭉 했는데 뭐 큰 문제 없이 지금까지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하나 알려주고 싶어서 네.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예 이제 여기다 아까 보셨지만 메탈도 다 살려갖고 하고 네. 프라메라 똑같이 합니다. 그때는 그냥 마크로하게 안 하고 중간 정도에 그냥 네. 픽세이션 시켜버립니다. 네. 그 정도인데 네. 질문이 더 안 들어오기 때문에 시간도 됐고 그래서 오늘 그 스트라이커의 그 버추얼 심포지움은 여기서 마치려고 하고요. 이렇게 연재를 준비해 주신 우리 왕준호 선생님 그리고 배지훈 선생님한테 감사드리고요. 또한 이런 심포지움을 제공해 주신 우리 스트라이커 코리아죠. 코리아에서 해주신 거 굉장히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내년에 한번 찾아뵈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험난한 시기에 여러분들 안심하시고 이 솔로몬이 다윗 왕이 지문에서 반지에 쓴 내용이 있습니다. This too pass away.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이 있어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희망을 갖고 어려운 시기를 잘 벗어나시기를 바라면서 이 강의 모든 심포지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